자, 오늘은 오랜만에 홍준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그간 많은 거실 변화가 있으셨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저희 방송 출연하시고 나서 내신 책 네. 돈의 역사가 대박이 났어요. 종합 감사합니다. 베스트셀러 예, 난리가 맞습니다. 났죠. 예, 한때 2위를 했어요. 2위를 하셨죠. 네. 경제 경영 서적, 특히 국내 저자의 경제 경영 네. 서적으로는 옛날 그 장 교수님의 네. 교과서, 경제학 교과서 네네. 책 이후에 거의 사실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재테크 서적이라든가 네. 또 해외 저자의 책들이 네. 뭐 1등하는 일들은 네. 종종 있는 일인데 네. 국내 저자가 쓴 경제 관련 책들 네. 그런 것들이 보통 종합 베스트에서 오랫동안 상위에 있는 건 정말 오래간만의 일이다라는 그런 모 서점 MD, 그러니까 뭐 천다이저의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와, 이게 참 경제 경영 서적을 쓰는 사람도 없고 읽는 사람도 없구나 예. 그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자산 배분을 그것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관들에 그렇죠. 잠을 해오셨는데 퇴사 이후에 네네. 이제 본인이 이제 본격 자산가가 되셔서 진짜 자산 배분을 개인적 자산 배분을 이제 고민하시는 박사님이 콘텐츠와 다른 어찌 보면 훨씬 더 오밀조밀한 여러 영역을 신경 쓰시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국민연금 있을 때 제가 자산 배분 관련한 일을 했었잖아요. 네. 특히 해외 투자할 때 환율에 대해서 위험을 네. 오픈할 것인가 해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환율 변동의 위험을 이렇게 고정을 시킬 것이냐 네. 풀어둘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거 과정에서 교훈을 하나 얻었다면 네. 일단 해외 자산, 특히 달러나 엔과 같은 선진국의 자산에 투자하는 거는 환율을 오픈시켜놓자. 왜 그러냐면 우리 경제 나쁠 때 환율 상승하니까. 네. 왜냐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팔고 떠나니까. 네. 채권을 팔고 떠나면서 원화 셀, 달러 바이 이러면서 환율을 올려버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하강할 때 환율은 상승한다는 걸 잘 알면 네. 반대로 우리 자산 배분에 있어서는 네. 달러나 엔이나 유로나 스위스 프랑 같은 선진국 자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 경제 내에 어떤 일이 생겨도 그거에 대해서 잘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냐, 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특히 국민연금이 제발 좀 해외 자산을 밀려라 이거를 계속 푸시하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 자산 배분 전략은 아주 간명한 편에 국민연금에 비하면 아주 간명한 편이었을 것 같다. 해외 자산을 노출 많이 시키는 전략. 거의 한 50% 정도.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단순한 비유입니다. 한 10억 정도의 네. 금융 자산이 있다면 네. 5억은 달러를 비롯한 해외 자산에, 네. 그리고 5억은 국내 자산에. 그러면 5억 중에서는 또 저 같은 경우는 3억 정도는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2억은 국내 채권이나 부동산 관련 리츠들. 네. 해외에 투자할 때는 또 반대입니다. 3억 정도를 미국 국채를 비롯한 안전자산에, 그리고 2억은 MSCI 선진국 지수에 투자하는 ETF에,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퇴사를 한 다음에 이제 주식을 본격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서 4월 초부터 운용을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8월에 패닉이 있었던 거 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때 이제 뭐 패닉이나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그 8월에 패닉 때 환율이 1240원 가면서 환차익이 네. 해외 자산에서 어마어마하게 발생했으니까요. 네. 최근에 이제 채권이 깨지는 대신 네. 삼성전자를 비롯한 네. 여러 우량주에 제가 또 투자를 해놨으니까 거기서 또 차익이 나오면서 네. 자산의 수익률로만 보면 올해는 상당히 기대 수익률 이상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실제로 한국에 있는 계좌에서 해외 ETF 등을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으니까 네. 또 이제 해외 주식도 사실은 요새 편하게 네. 거래할 수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세금 관련된 귀찮은들 이런 게 있으니까 한국에 상장돼 있는 해외 ETF를 네. 많이들 운영하면서 편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일단 퇴직하시면서 이 재산도 있으실 것이고 캐시플로우도 있는 상황이실 거여서 저 재무설계 입장에서도 되게 흥미로운 이럴 때 이제 은퇴를 어떻게 준비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맞을까 네. 돈 있고 캐시플로우는 지금 인생에서 제일 많은 캐시플로우가 나오고 계신 구간일 텐데 보통 그런 분들이 사실 40대 조금 뭐 설명을 드리자면 네. 아주 단순하게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해외 자산 5, 국내 자산 5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 갑자기 회사에서 정말
천부장을 수고했어. 네. 이러면서 인센티브가 1억 나왔다. 그러니까 이건 꿈이죠. 네. 그런 회사는 잘 없습니다. 아무튼 인센티브가 1억 나왔다라고 하면 그걸 예를 들어서 5억을 가지고 계시는다면 5억 5천, 5억 5천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8월을 생각하자라는 거죠. 8월 휴가철에 인센티브가 나왔는데 8월에 국내 주식이 아주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국내 자산은 4가 되고 해외 자산은 5가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국내 자산 4, 해외 자산 5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새로 생긴 돈을 가지고서 새로운 돈을 가장 많이 빠진 자산에 투입해서 다시 5대5를 만드는 이런 리밸런싱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밸런싱이 뭐냐 하면 원래 정해져 있는 비율에서 이탈할 때 네. 다시 원래 정해진 비율로 복귀하라라는 건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많이 오른 걸 팔고 그렇죠. 떨어진 걸 사야 돼요. 네. 고통이 커요. 네. 아니 잘 가는데 얘를 왜 팔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고 와 내가 진짜 이거 투자한 건 자산 배분대에 투자했지만 나 얘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이 리밸런싱이 되게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예.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구간에 있을 때는 네. 리밸런싱이 되게 쉬운 거죠. 그렇죠. 그냥 많이 빠진 쪽에 새로운 돈을 네. 내주면 그 국민연금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국민연금은 2040년까지 계속 돈이 쌓이는 구조니까 새로운 돈을 계속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식으로 최근 해외 자산 비중을 높여 나가서 나중에 2024년에는 5대5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훨씬 적어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을 만드는 이유는 간단해요. 새 돈을 거기다 넣지 국내 자산을 파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캐시플로 40대에 있는 직장인이나 네. 인생에서 가장 소득이 많을 테니까 네. 그때는 월급 중에서 일화를 또는 인센티브 받은 거 일화를 또는 연말정산에서 돈 받은 것을 리밸런싱용으로 네.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돈 잘 벌 때 자산 배분하는 게 사실상 가장 쉽고 가장 왕도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40대 분들은 그렇고요. 이제 20대, 30대 전후반의 밀레니얼로 예, 돌아가는 밀레니얼한테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일단 지금은 포기하세요. 왜 그런가? 물론 이제 금수저들도 있고요. 특히 갑자기 큰 소득을 거두신 분들은 논외입니다. 네. 그분들은 사실 이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40대 밸런싱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부동산 가지고도 네. 금융자산을 갖고 계시는 분 이야기니까 거기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16개 나라의 선진국의 지난 140년의 수익률을 보더라도 주식이 물가를 차감한 수익률 7%, 부동산도 7%인데 네.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임대 수익률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아니, 이게 굉장히 의식주의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제 나라가 월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바뀔 거기 때문에 네. 비용이 계속 나가면 자산을 모을 수가 없어요. 예. 따라서 주택은 구입하는 게 맞다. 일단 2. 근데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네. 6년 연속 가격이 상승하면서 웬만한 신축은 서울 지역 신축은 2배 안 난 데가 없다. 네. 자, 이런 식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영끌이라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네. 영끌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을 사겠다. 저는 네. 반대입니다. 그럼 나중에 조금이라도 주택 가격이 조정받는 순간 네. 마치 레버리지해서 주식 샀다가 반대 매매 나가는 꼴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포기하자. 네. 대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달러 자산에 투자하자. 네. 왜 그런가? 일단 축적을 하면서 현재 지금 20대, 30대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막 직장을 다니는 분을 제가 가정을 하는 거니까 네. 앞으로 소득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네. 점점 더 직위도 올라갈 수 있고 네. 또 자신의 능력들이 향상됨에 따라서 네. 또 좋은 회사로 스카웃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투자를 하면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해외 자산. 왜? 능력들이 있잖아요. 영어 잘하잖아. 국제 감각도 있고 그러니까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들을 늘리는데 대신 그 해외 자산은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들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다. 해외 주식이나 리츠나 채권 같은 데다가 네. 또는 원자재도 추천하시는 분도 있기도 합니다만 네. 저는 일단 원자재보다는 그 세 가지에 네. 3분할해서 투자를 하시라고. 투자를 해놓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을 정도의 해외 충격이 언제 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네. 그러나 몇 년 내 또는 10년 내 우리나라 경제라는 게
해외에서 발생하는 충격들이 벌어질 때 네. 주식, 부동산, 뭐 채권 할 거 없이 트리플 약세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뭘 공부를 해야 되는가? 경매 공부를 열심히 하죠. 왜 경매 공부를 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